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올린 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은 새댁이에요. 결혼 1주년 되던 날 저는 남편에게 정말 어이없는 요구를 들었네요. 기가 막혀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남편과는 연애 1년, 결혼 1년 도합 2년 만났어요. 회사 신입사원 때 저의 사수였던 남편은 저에게 항상 다정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업무 지시를 할 때에도 상사랍시고 유세 부리지도 않고요. 착한 대학 선배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챙겨주고 가르쳐주는 상냥한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반한 것도 있었어요. 사회에 나와 처음 알게 된 선배가 얼굴도 곱상한데 다정하기까지 하니 당연히 반할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첫 회식 때 당돌하게 제 남편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몇 년째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잘난 남자가 여자친구가 몇 년 동안이나 없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술 기운에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헝끌어뜨리는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이 남자랑 꼭 결혼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귀여운 여동생 같다며 저를 거절했지만 한 10번 정도 찍으니 결국 제 고백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내 연애를 1년간 하고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집들이 때 남편의 오래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날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소영이라는 여자 이름이 얼핏 들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로 가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데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쉰다고 하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술이 더 들어간 남편 친구들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소영이가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놀랐다는 말이요. 소영이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았어요. 1년간 한 번도 남편의 전 여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소영이가 누구냐며 전 여친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동네 친구라면서 이민 가서 연락 끊긴 지도 오래되었다며 말을 아끼네요. 더 이상 거기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도 한국에 있지도 않고 연락도 끊겼다니 저도 그냥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흘렀을까 남편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하냐고 해도 일이 많아서 일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창 신혼인데 남편이랑 이것저것 다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서재에 박혀 일만 하고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은 밤에 한 침대에서 잘 때뿐이에요. 민망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신혼생활 6달밖에 안 지났는데 부부관계가 없다는 게요. 원래부터 그렇게 부부관계가 잦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신호를 보내도 남편은 일이 많아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 눕기 일쑤였죠. 남편에게 조금 서운해질 무렵 집안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노트북을 켜보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괜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메일함이 로그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남편의 메일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소영이란 사람이 보낸 메일만 몇십 통 주르륵 있더라고요. 연락처를 모른다면서 이메일로 저 몰래 연락하고 있던 건가 봐요.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곧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예 귀국을 한다는 그 여자의 메일이 있었고 남편의 답장에선 설레임이 묻어나더라고요. 언제 오냐? 들어오면 어디서 살 거냐? 귀국하는 날 자기가 공항으로 데리러 나갈까? 이런 말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가문데 결혼한 유부남이 공항에 여사친 마중을 나가나요? 저는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를 기억해두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이 되어서 남편에게 오늘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했더니 회사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워하는 척하면서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날 새벽 늦게 들어왔네요. 저는 그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인천공항 고속도로 하이패스 금액이랑 공항 주차요금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를 결국 데리러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옷차림새도 엄청 신경 쓰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어디 데이트하러 가는 남자처럼 꾸미고 나갔어요. 설레 보이기도 했고 저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못하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이날만은 나를 위해 쓰겠지, 나랑 보내겠지 하고 생각했던 게 바보 같았네요. 하루 종일 집에서 단장하고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되도록이요. 저는 울면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이젠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하나 다 체념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술이 잔뜩 취해서요. 눈물 닦고 남편을 부축하면서 오늘 회식했었냐고 목매인 목소리로 물어보니 아니래요. 그럼 회식도 아니었으면서 오늘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냐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긴 하냐고 울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네요. 이혼해달라고. 어떻게 결혼기념일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 소리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한 거냐고. 나 다 알고 있다고. 소영이란 여자랑 당신 만나는 거 다 쏟아부었더니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야속했어요. 그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한 건지. 어디까지 갔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손만 간신히 잡았대요. 저한테 다른 여자랑 진도 나간 거 얘기하는 남편을 바라보자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혼하고 오랬다고, 자기가 유부남이어서 만날 수 없다고, 이혼하고 오면 만나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달라고 하냐고, 양심이 좀 있어 보라고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고 이혼 서류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고 남편의 이메일에서 봐두었던 그 여자의 한국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밝혔고 당신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한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 제가 다 안 이상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 수 있다고 되는 대로 내뱉었네요.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그냥 주워들은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여자분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난 후 한동안 말이 없더니 웃더라고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자기가 왜 저한테 소송을 당해야 하느냐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네? 라고 했고 그 여자는 저한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제 남편 아내한테까지 전화 받을 만큼 자기는 찝찝한 짓 한 적 없고 오히려 친구 관계를 이상하게 만든 건 제 남편이래요. 자기는 공항에 데리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공항에 업무차 갈 일이 있다며 아득바득 남편이 나왔던 거고 몇 번 동창 모임에서 만났는데 술에 취해서 자기에게 고백했다고, 아직도 좋아한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건 맞지만 이미 결혼한 너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게 불편하다. 난 너랑 친구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잘 둘러서 말했대요. 그러니 남편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구애를 했고 여자는 결국 이혼하라고, 네가 이혼하고 오면 생각이나 해보겠다고 그랬대요. 보통의 유부남들이 연애를 걸 때 절대 이혼은 안 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연락 안 할 줄 알았대요. 이혼하라고 한 말은 남편 나가 떨어지라고 한 말이었다고. 그런데 정말 아내분한테 이혼하자고 할 줄 몰랐네요. 하는데 정말 어찌나 쪽팔리고 남편이 원망스럽던지요. 그 여자분은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는 제 남편이랑 뭘 해볼 생각도 없는데 사실 어이도 없는데 사과를 원하면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그딴 남편 데리고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고. 이미 마음 뜬 남편인 것 같은데 제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시는 게 낫겠네요 하셨네요. 남편이 이혼하고 온다고 해도 자긴 남편 남자로도 안 보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분 말 듣고 저는 이혼 서류 다시 가져와서 제 도장 먼저 찍고 시댁으로 퀵 보냈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합의 이혼 수속하겠다고 하네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위자료로 지금 사는 집을 주셨네요. 저는 집 제 명의로 돌리자마자 팔아서 현금화했네요.
시세보다 싸게 내놨더니 금방 팔렸어요. 그리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와요.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이혼 없던 일로 하자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고요. 그 여자랑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저랑 이혼 도장 찍자마자 여자한테 자기 이제 싱글이라면서 자기랑 새롭게 시작해달라고 그랬다네요. 근데 정말 그 여자분은 남편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게 맞았던 거죠. 네가 이혼한 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냐고. 난 네가 이혼하면 생각이나 해본다고 했지. 근데 이혼하고 왔어도 별로 남자로 안 느껴진다고. 난 이미 남자친구가 생겼고 곧 결혼한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결국 이혼도 하고 첫사랑도 못 만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멀쩡한 결혼생활 파토 낸 거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렀던 거죠. 저는 남편이랑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친정 근처에 카페를 차려서 잘 살고 있어요. 평생 카페 한번 차려보는 게 꿈이었는데 전 남편이 이렇게 제 소원을 이뤄주었네요. 저에게는 대학교 새내기 시절 뭣도 모르고 날카로운 꽃샘 추위에도 대학 입학에 설레어 봄옷만 잔뜩 사선 얇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며 벌벌 떨던 그때 모든 것이 능숙해 보였던 복학생 선배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요. 군인은 군인 아저씨로만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복학생 중 한 명인 그는 다른 복학생 선배들과는 다르게 흔히들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지 않았고 새내기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만 말해주며 얼굴도 훈훈하게 생겨서 새내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배였습니다. 마치 저 따위는 손에 닿을 수도 없을 정도로 위에 있다고 생각한 선배가 갑자기 제 앞으로 내려온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양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일이었습니다. 활동적인 것을 싫어하는 터라 교양 과목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첫 시간, 저는 강의실에 일찍 들어와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는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나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문 쪽을 바라보나 스스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선배도 저를 본 모양인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제 자리 쪽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과목 듣나 보네.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덕분에 강의가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무슨 대화거리가 많았는지 정말 많은 양의 대화를 했습니다. 저와 선배가 듣는 과목은 클래식을 주제로 한 강의였는데 과제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고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주저하지도 않고 같이 가자고 말했고 저 또한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음악회 감상을 하고 저녁도 먹고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강가도 함께 걸었습니다. 새내기들의 오빠 같았던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음악회를 계기로 부쩍 가까워진 우리는 술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모임이 있어 술자리를 갖게 된 날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끄러운 술집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는데 나 앞이야, 네 앞.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선배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는 제가 걱정이 된 건지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겠다고 말한 뒤에 선배와 함께 기숙사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나온 대운동장에서 선배는 잠깐 앉아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둘이 앉아있던 순간에 나 너 좋아하는데 불쑥 들어온 말에 나도 모르게 당황해선 저도요 후배들한테 잘해주시고 제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니 선배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만 잘해주고 싶다고. 어안이 벙벙하여 선배 눈만 깜빡깜빡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냐는 선배의 말에 아니라고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저도 선배 좋아해요 따위에 이상한 말을 외쳤습니다. 선배가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고 저는 행복감에 젖어 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후 수업이었던 저는 기숙사에서 편하게 있는데 어쩐지 선배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썸 탈 때는 새벽 4시까지 카톡이 오고 대화도 했는데 바로 어제 사귄 것뿐인데 이렇게 연락의 빈도수가 낮아진다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대개의 연인들은 눈 뜨고 일어나면서 자려고 눈 감을 때까지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보편적인 연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건가? 괜한 오기가 생겨 또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는 부끄러움에 저도 카톡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을 수강하러 가는 길에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수업 들으러 가냐는 말에 나는 최초로만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쳐 가려고 하자 선배가 내 팔을 붙잡고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 점심을 같이 먹자고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의 낮은 목소리가 또 마음이 풀려 또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았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선배와 마주보고 앉아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먼저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기에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아. 왜 연락 안 해요? 라고 물었고 선배는 아이가 처음 걷다 넘어진 광경을 본 사람처럼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구나. 선배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꺼져서 그랬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선배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사귀고 나서 얼마간은 연락도 꼬박꼬박 잘 되고 데이트도 다양하게 다녔으며 선배와 나 사이에 끈끈한 끈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일 수도 있었겠네요. 언젠가부터 친구들과 PC방에 가면 연락이 두절이고 끼니 하나 같이 못 먹는 것은 물론 저는 그냥 선배가 언제 연락이 올까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돼도 뭐해? 라든지 기숙사야? 라든지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이 불쑥 질문만 던져놓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계속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 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가기 전에 얘기만 해달라고. 그거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해도 선배는 건성으로 대답만 할 뿐 먼저 연락 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결국 선배를 변색시켜버린 걸까요? 새내기 시절 멋있고 빛났던 복학생 선배는 어디 가고 간단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철부지 어린애로 변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니 똑같이 해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자신도 겪어봐야 안다고. 저도 똑같이 하면 선배도 분명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살았습니다. 연락 텀이 2시간이면 저는 4시간 뒤에 답장을 보내고 하루 동안 술 먹느라 연락이 안 되면 저는 일주일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하도 카톡에 답장을 보내지 않자 선배는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것마저 씹을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선배가 먼저 이렇게 하기에 선배의 연애 스타일이 이런 건 줄 알았지. 장난치지 마. 응,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각자 편한 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맞는 여자가 생기면 주저없이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부르면 나오는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모수 가식으로 보였어요. 사귀기 전에 같이 거닐던 강가의 밤바람, 웅장한 오케스트라, 아직도 선명한데 내 눈앞엔 이제 여자친구에게 연락 한 통 안 하는 찌질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친구 때문에 곧잘 어울려야 한다며 온갖 모임에 다 나가는 남자친구. 제가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던데 내가 과연 이 남자를 한 번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자 다음날부터는 연락도 꼬박꼬박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이 연애가 빨리 식어가는구나 느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연락하는 게 쉬웠던 사람이 저에게는 일부러 안 해준 것 같아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 나를 위해주고 생각해줬다면 제가 저런 말까지 나오게 해선 안 됐던 거 아닐까요? 수백 번은 더 연락 한 통만 달라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나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연애의 갑은 결국 선배였구나. 나는 버림받은 강아지 마냥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선배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인상만으로 덜컥 사람을 믿었다간 피를 보게 된다는 뼈저린 사회의 깨달음도 함께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결국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선배는 저를 많이 붙잡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 연애의 끝은 저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연애라는 것도 한 몫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다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에서 오가며 마주칠 일도 끔찍하고 뒤에서 누군가 안 좋은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행복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으로 힘들고 지치지도 않고 먼저 나서서 연락해주고 잘 말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저러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설레던 첫사랑도 다 무너지고 그 흔적만 남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연락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았으니 남자를 보는 눈 중 하나가 생긴 것 같네요. 다음 연애는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누구든지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선배도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만났을 텐데 그 예상이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으니까요. 다음에 제 선택에 아주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다 놓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서로 간의 연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연애하기 전엔 저는 남자친구가 PC방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며 화를 내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 문제로 또 소가리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주저앉고 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뒤 같이 PC방을 갈 거예요. 역지사지가 안 되면 절대 모른다고 말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난 딸을 두고 있는 엄마예요.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주부로 있다가 현재는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영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뭐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임신하면서 퇴직을 하면 그 뒤로는 복귀하는 게 천근 만근처럼 느껴지는 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된 것은 이상한 남편과 도련님 때문이에요. 이 둘 덕분에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쉽지가 않아서 참 골치가 아프네요. 그럼 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하고 남편은 부모님의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30에 진입을 했고 지금은 30이면 여자가 혼자여도 노처녀 소리는 안 듣잖아요. 저 때도 그랬는데 부모님은 워낙에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30 이전에 결혼하는 것이 답이라고 우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정년기가 많이 지났다는 둥 하며 아무리 취업이 안 되고 그래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닥달을 하셨어요. 솔직히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결혼은 의문이 하며 했다가 이혼하고 막 난리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좀 더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생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미 맞선자를 구해왔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제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부모님을 좀 원망했지만 막상 보니 상당히 괜찮은 데가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저는 보자마자 바로 만나봐도 되냐고 물었고 부모님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약속 시간, 장소를 다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맞선의 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 남자, 아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외모는 괜찮지만 아주 잘생기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수수하고 흔한 남자 사람인 거 정도여서 무난했는데 그래도 나름 젠틀하고 친절해서 남편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만나다가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결혼을 한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좀 결혼은 진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도련님, 즉 남동생이 있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 음침하게 막 뭔가를 쳐다보는 게 있거든요. 아마 상견례하기 전이었어요. 워낙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도련님이 그동안 어디 지방에 출장 갔다며 한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그제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 절 처음 보더니 쭈뼛거리며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쑥스러웠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저는 뭐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당황하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좋게 이야기를 하며 도련님을 달래주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뭐 혼수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서로 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니 불안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일이 처음엔 없어서 저는 내심 다행이다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비록 제가 막 원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도 나쁘지도 않고 이 남자 아니면 어디서 만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이상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글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랑 잠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급히 처리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웬 여자의 뒷꽁무니를 따라가더니 밑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려가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 그게 동전 떨어졌는데 동전이 어디 있나 하면서 그렇게 된 거야. 동전이 분명 어디론가 갔는데 못 찾겠네 라고 말하는데 여자한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건 누가 봐도 여자의 밑을 보는 거였어요. 그때 그 여자 치마 입었는데 짧았거든요. 저는 그런 여자들 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훔쳐보려는 남자가 남편이라는 게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의도는 아니라고 하며 동전 찾는다고 말을 했고 그게 확실히 거짓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약과예요. 문제는 도련님이었어요. 그날 저희 부부랑 도련님이랑 셋이서 바다로 여행 간 적이 있는데 한창 여름이라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자리를 찾느라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도련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디 있나 하며 찾아다녔는데 도련님 뭐 하세요? 제가 딱 보게 된 건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을 빤히 쳐다보고 그걸 사진을 찍는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막 따지니까 도련님이 자기는 풍경을 찍고 있는데 그런 거라며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수영복 입은 여자들을 찍은 거고 솔직히 그때 들켰으면 뭐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더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런 걸로 신경 쓰면 되냐고 말하면서 덮어버려서 그냥저냥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두 명이 뭔가 수상하고 대체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도련님이 자기가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니 하며 같이 살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따라온다며 곳곳에 치안이 발생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피해자는 여자였고 저도 그래서 내심 불안했어요. 남편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많이 불안해서 웬만해서는 도련님이나 남편을 부르고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그나마 걱정을 많이 덜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목욕을 할 때 누군가가 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창문이 좀 큰 편이고 불투명이라서 안심을 하는데 잠금 장치가 없어서 그게 좀 마음이 걸렸어요. 게다가 저희가 연립주택 1층이라서 밖에서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설마 하며 괜찮겠거니 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욕을 하다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뭐지 하며 닫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었더니 웬 남자가 도망을 치더라고요. 순간 이건 치안이다 생각해서 남편한테 말해서 당장 잡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았다 하며 동네방네 찾고 신고도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도련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뒤로 누군가가 계속 훔쳐보는 일이 늘어나고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날도 목욕을 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창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다랗고 작은 카메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창문을 열었고 남자는 깜짝 놀라 가만히 벌벌 떨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누군지 알았어요. 도련님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도련님을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했고 남편을 말리며 도련님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니까 도련님이 화를 내더니 형도 몰래 찍었잖아. 그 순간 저는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컴퓨터를 뒤졌는데 그동안 제가 목욕했던 것들이 다 영상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도련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했고 막 화를 내며 난리도 아니었고 그 뒤 저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어서 부모님 집으로 가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그동안 이 두 놈들이 여자 치마 속이며 해변가에 있는 여자들의 성추행한 걸 영상에 다 담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때 바다 여행 때 남편과 도련님이 잠시 나간다고 한 적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남의 여자를 훔쳐보고 만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제가 목욕한 것까지 싹 다 어느 이상한 사이트에다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남편과 도련님이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미 퍼질 건 다 퍼져서 그 뒤로도 누군가 절 보면서 쑥덕거리며 그 사이트에서 본 것 같다는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그랬어요. 결국은 감옥에 두 놈이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도 난리가 나서 아예 두 놈을 자식이 안 보겠다며 절교를 했고 제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어요. 그 뒤로 이 둘은 어디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힘들게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진짜 어떻게 그런 파렴치렴한 짓을 하는지 저는 그 일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리고 덕분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뭐 어차피 호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해서 이왕이면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었으면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뒤로 미루어졌는데 언젠가는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딸은 회사를 다니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저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딸은 외롭게 보낼 것 같아서 저한테 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말하며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살면서 마음을 달래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살려고 하는 거에는 제가 겪은 아픔들 때문이었어요. 그 일은 제가 결혼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 부모님의 권유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동네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갱생을 한다고 시아버지가 주선한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며 괜찮다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빚을 지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골칫덩어리인 아들을 남편을 결혼시키려고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저하고 결혼하라고 강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악몽 같은 나날들이 이어갔어요. 맨날 때리고 집안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심지어 딸아이도 무서워서 한동안 가출을 한 적이 많았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밥을 차렸는데 남편이 밥을 먹자마자 갑자기 입맛이 더러워졌다며 밥상을 뒤엎더니 저한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맨날 있었어요.
어떨 때는 임신한 절 발로 배를 차서 하마터면 유산을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옷을 골라주었는데 옷을 보더니 대체 이런 옷을 왜 사고 제대로 안 맞추었냐며 또 때리고 마구 때리고 그렇게 제가 쓰러질 때쯤 저를 버리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바들바들 몸을 떨면서 집 밖으로 나오다가 쓰러졌고 이웃집 주인이 저를 보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웃집은 남편의 만행을 알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회유로 인해 조용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부모님도 다 하나같이 참고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얘야, 네가 저 애랑 이혼을 하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빚을 탕감해준 건 기억나지? 시부모님은 아예 제 탓으로 돌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하도 맞아서 제발 그만해달라며 소원했지만 오히려 절 때리며 남편을 잘 보살피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한 번만 더 그러면 부모님 빚이 늘어날 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심지어는 딸한테도 손찌검을 날리고 그랬어요. 딸이 어릴 때 막 울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술병으로 때리며 그만 울라고 했고 제 밥을 차릴 때 딸이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밥을 차렸는데 남편이 어디서 자기보다 먼저 차리느냐며 숟가락으로 절 때리고 딸한테는 뜨거운 국물을 부었고 그 상태에서 때렸다. 저는 딸한테 무슨 짓이냐며 저항을 했지만 남편한테 힘이 안 돼서 같이 맞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은 어디 놀러 간다고 떠나버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남편 덕분에 화상에 전치 몇 주를 판정받게 되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병원비였고 남편은 도박에 또 새로운 여자랑 바람이 나면서 쓴 돈 때문에 그럴 돈이 없게 되자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어디서 형편없는 여자가 돈 달라고 하며 손녀가 죽든 말든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돈 같은 게 없다며 알아서 살라고 말하셨고 진짜 어쩌지 하며 이웃집에 물었고 이웃집은 마지못해서 저에게 돈을 주면서 실은 전 당신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권유와 협박 때문에 모른 척 했습니다. 딸아이 치료를 하고 빠져나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그날 남편이 올 때까지 돈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고 몰래 숨겼고 남편이 오자 저는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친구 집에 가서 혹시 다른 병원으로 딸아이 어디로 옮길지 내가 어디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했고 친구는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아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대신 가게 뒤편에 있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상당히 집에서 먼 곳이라서 다행일 거라고 생각해서 딸아이를 몰래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그날 짐 챙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도망을 쳤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게 되었지만 이내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직접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년아 그걸 못 버텨. 이래놓고 어디서 사람 행세를 하냐. 부모님이 먼저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떻게든 저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며 한 번 더 도망치면 죽인다고 말하자 그 친구 친척분이 오시면서 당신들 내가 여기 카세트 테이프로 다 녹음한 거 알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 부인이 그동안 당했던 거 다 사진으로 찍어 놓았고 곧 고소에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들 하셔. 네, 그동안 폭행당한 것들 다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었고 도망치자마자 친구의 친척한테 사정을 이야기했고 고소하려 해도 보복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자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며 자기 사위가 변호사이니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마침 부모님과 시부모님, 남편이 오자 그들이 한 말을 친척분이 다 녹음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 뒤로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남편을 복수하기 위해 여기저기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동안 사실들을 다 말하며 잘리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저한테 제발 봐달라며 남편이 울부짖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오랜 소송으로 실성이 나면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남편만 남은 상황에서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남편이 다시 취직하는 것을 막았고 나중에 남편은 그동안 행실이 안 좋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았고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셨지만
전 무시를 했고 그 뒤로도 손녀를 보고 싶다, 돈이 없다고 징징거려도 저는 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뒤로 딸은 대학교까지 다니게 되고 직장 다니면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 혼자 살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당한 것만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배상금이란 배상금을 다 받았지만 그동안 겪은 아픔과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니 사람과 만나는 게 너무 더덥고 또 만나기가 싫어서 혼자서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집에서 홀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이야 가정폭행이 있으면 신고하고 고소를 하면 되었지만 그때는 쉬쉬하고 그런 때라서 저 말고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여나 가정폭행을 당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용기를 내서 극복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다들 용기 내시고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2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저는 대학교 CC로 만난 남친이 있었어요. 대학 CC였기 때문에 대학교 친구들과도 서로 다 알고 친한 사이도 많고요. 그래서 남친 친한 남사친들이랑도 저랑 친하고요. 제 친한 여자 동기들과도 남친은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거의 허물 없는 사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서로 다 터놓고 지내는 사이들이었죠. 저는 제 남친과 거의 반동거 수준으로 서로의 자취방에 오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사귄 지 5년이 넘었고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서로 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죠. 부모님들도 그렇게 지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살림 합치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저도 남친이랑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남친 마음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여자라서 남친보다 먼저 졸업 후 바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지금은 직장 생활한 지 3년 정도 넘었고요. 남친은 군대 다녀오고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해서 아직 취업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그래서인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남친 입장도 이해는 가긴 갔어요. 그래서 더 재촉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남친이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리 잡고 난 뒤에 결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이 의도치 않게 빨리 왔죠.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하길래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임신 2줄이 나온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한 5개 사와서 다음날 다시 전부 해봤더니 모조리 2줄인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싶어서 일단 제일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남친은 아직 나랑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애부터 덜컥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남친한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말 친구가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남친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확실하게 낳자는 말도 아니고 수술하자는 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이었어요. 임신은 자기가 시켜놓고 저는 좀 실망도 하긴 했네요. 자기가 피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말이죠. 저더러 어떻게 하고 싶어? 낳을래? 그렇게 묻길래 나는 낳고 싶다고 했죠. 그랬는데 남친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가 낳자면 낳아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소리를 해요. 자기는 아직 못 이룬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거냐고요. 그러면 중절 수술할 돈이랑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다 달라고 했더니 미쳤냐 돼요. 남친과 계속 대화 핀트가 어긋나서 저는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고요. 그런데 계속 제 편을 들어주던 친구는 점점 남친 편을 들더라고요. 남친이 사회 초년생인데 낙태할 돈 마련하는 것도 힘들 텐데 무슨 정신적 피해까지 책임지라고 하냐. 저더러 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띵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남친한테 들었대요. 그러면서 남친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자기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면서 저더러 남친 좀 그만 잡으라는 거예요. 임신은 혼자 하냐고. 너도 좋아서 즐겨놓고 왜 남친만 쥐잡듯 잡니에요. 저는 항상 제 편이던 친구가 정신이 돌아버렸나? 해킹을 당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남친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내 친구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너도 했으면서 왜 나더러 하지 말라는 거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걔는 내 친구고 내가 고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너까지 나서서 내 친구한테 내 얘기하는 건 친구한테 내 욕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내 친구가 결론 내려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니까 내 친구한테 네가 나서서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저한테 너야말로 친구 괴롭히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제 친구 칭찬을 엄청 해요. 걔는 피임약 먹는다더라. 너는 왜 피임약도 안 먹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내가 피임 제대로 못하면 네가 알아서 사후 피임약을 먹던가 했어야지. 적어도 네 친구랑 사귀면 이런 일로 고민할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여자로서 자존심은 다 구겨지고 내가 지혜 임신해서 인생 걸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친은 내 친구랑 사귀면 더 좋겠다는 등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짓거리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치 제가 둘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느낌? 결국 한 달간 남친과 옥신각신하며 임신 문제보다는 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엄청 다퉜네요. 그리고 남친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 애를 낳든 지우든 얘랑은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친에게 너랑 얘기하면 더 우울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했네요. 그리고 나 같은 여자 말고 내 친구 같은 피임약 잘 챙겨 먹는 여자친구 만나서 이 고생하지 마라 하고 비아냥거렸죠. 비꼰 건데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남친은 좋다고 하네요. 구질구질하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저 같은 여자보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제 친구 같은 여자 만나야겠다면서 그게 임신한 여친이랑 헤어지면서 여친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정말 기분이 잔뜩 상해서 남친과 헤어진 뒤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나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하소연하고 싶으니 만나자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 지금 남친이랑 있어서 못 나간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친이 없던 친구인데. 그런데 전화기 너머 누구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남친 목소리인 거예요. 5년 동안 사귀었으니 아무리 작은 소리여도 남친 목소리임이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살이 분별이 안 됐어요. 왜 내 친구랑 헤어진 남친이?
내 친구는 자기 남친이랑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상한 예감에 바로 남친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해서 친한 남자 동생 하나 데리고서요. 너무 익숙한 남친 현관 비번을 누르고 그냥 무대뽀로 들어갔어요. 소파 위에서 반나체로 뒹굴고 있던 방금 헤어진 제 남친과 제 고민을 매일같이 들어주던 제 제일 친한 대학 친구가 눈에 들어왔네요. 남친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제 친구는 황급히 이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저는 니들이 어떻게 나 몰래 이러냐면서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냐고, 네가 어떻게 내 친구랑 바람이 나냐고, 친구한테는 남친이랑 나랑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연애했는지 다 알고 있는 네가 내 남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내 남친과 놀아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둘은 임신한 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놀아난 거였어요. 친구는 저보다 먼저 남친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남친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고 항상 제 남친을 몰래 좋아했대요. 제 남친은 제 친구에게는 별 관심 없었지만 제 친한 친구니까 다 같이 친하게 지낸 거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이 좋아서 사귀게 된 건데 점점 제 모습이 기가 세서 싫어졌대요. 그에 반해 제 친구는 순둥순둥하고 겁도 많고 맘도 여린 게 저와 너무 반대라서 끌렸다나요? 그걸 제 임신 얘기를 가지고 고민 상담하다가 끌렸다는 게 참. 제 친구는 기회다 싶었는지 자기는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자기는 피임도 자기가 다 해서 남자친구 곤란하게 할 일 안 만든다고 제 남친한테 어필했나봐요. 참나. 5년이나 사귀어서 마침 저와의 연애의 권태기도 느꼈겠다. 제가 임신해서 수술비로 돈 들어갈게 짜증도 났겠다. 타이밍 좋게 치고 들어간 제 친구와 눈이 맞은 거죠. 눈도 맞고 몸도 맞은 건지 저와 헤어진 직후에 제 친구랑 제 남친이 뒹굴고 있던 거겠죠.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왔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네 애는 낳든 지우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 너는 중절 수술 비용 전액이랑 내가 몸 회복하는 동안 쓸 정신적 위로금 500만 원까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나도 양육비 달란 소리 안 할 테니 그것만 준비하라고 했더니 개지랄을 떠네요. 꽃뱀이라고. 내가 왜 꽃뱀이냐고, 너 뭐 빼먹을 게 있다고. 니까짓 거한테 내가 꽃뱀 짓을 하겠냐고 했더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욕만 해대네요. 네가 임신한 건데 왜 내가 돈 다 내야 하냐고 그러길래 너는 한번 찍 싸고 돈만 주고 나면 잊어버리고 끝이지만 왜 나는 평생 애지운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내 몸만 상해야 하냐고 했죠. 그래도 쉽게 돈 안 줄 것 같아서 아까 동생이랑 찍어줬던 사진 보내주고 이거 대학 동문회랑 네 회사에 싹 다 돌려줄까? 했더니 다음날 돈 바로 송금했네요. 친구한테도 돈이라도 뜯어낼까 했지만 그래도 여자애고 한때 친했던 친구라서 그냥 냅뒀어요. 그래도 제 뒤통수 친 거 복수하려고 남친과 뒹구는 사진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만 그 애 귀에 흘려 들어가게 했네요. 평생 저한테 미안해하고 저한테 한 짓을 잊지 못하면서 계속 불안해하도록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복수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임신했던 아기는요, 자연 유산했네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는지 유산됐어요. 사실 나을지도 몰랐기에 바로 산부인과에 갔는데 유산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정말 작은 세포에 불과했거든요. 아기에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더 힘들어지기 전에 수술하지 않게 해주어서요. 오히려 그런 아빠,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게 더 아기에겐 좋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여전히 다름없이 회사 잘 다니며 잘 지내고 있고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금주된 사랑에 심취돼 있던 제 구남친과 제 친구는 대학 CC이자 동기였던 탓에 대학 동기, 선후배들, 교수님들 귀에까지 바람난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서 아마 당분간은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심지어 저랑 그 사단난 이후로 서로 못 믿어서 깨졌다나 봐요. 끝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놀아난 것에 대한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아무튼 길고 긴 제 불행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